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2년에 어딘가에 상륙하는 미 육군 병사들의 사진입니다. 이 병사들은 미 육군 제34 보병사단 소속인데요. 1942년 11월에 토치 작전의 일부로 알제리 수도 알제 근방에 상륙했습니다. 토치 작전은 유럽, 북아프리카 전선에 미군이 대규모로 개입된 최초의 작전이었는데요. 이 작전에는 미군 약 8만 3천여 명과 영국군 2만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과달카날 전역 마지막 단계에서 주둔 중이던 미군이 약 5만 명인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이 북아프리카와 유럽 전선에도 태평양과 동시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치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인 1943년 1월 14일부터 10일간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이 만나 2차 대전을 추축국의 언컨디셔널 서렌더, 즉 무조건 항복으로 종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모임이 바로 카사블랑카 컨퍼런스, 카사블랑카 회담이었는데요. 카사블랑카 회담이 열린 때에는 미군이 과달카날의 일본군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고 소련군도 1월 7일에 스탈린그라드의 독일군에 항복 조건을 전달하는 등 연합군이 전쟁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할 시점이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과달카날 전역을 끝으로 태평양 전쟁 초반을 전부 마치고 시간대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기준을 통해 이번 시리즈를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 중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합군과 일본군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남태평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1월이) 끝나면서 태평양 전쟁은 확실한 전환점에 접어들었습니다. 1942년 일본은 동부 뉴기니, 솔로몬 제도를 장악해서 호주를 압박하는 원대한 꿈을 꾸었는데 6월에 미드웨이에서 항모 4척, 중순양함 1척을 잃으면서 크게 패하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미르만 전투에서는 해군 육전대가 침공했으나 패했고 1943년 1월 하순에는 육군이 부나고나의 거점을 잃고 2월에는 과달카날에서도 철수해서 큰 좌절을 맛보면서 이후의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본군의 과달카날 철수는 이미 1942년 말까지 결정되었고 일본군 수뇌부가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주목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동부 뉴기니 북쪽 지역이었고 일본은 여기서 다시 방어선을 구축하길 원했습니다. 이 지도는 동부 뉴기니를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것인데 일본은 이미 개전 초기인 1942년 3월에 여기 보이는 라에와 살라마우와 마당을 점령해 동부 뉴기니 작전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계속 이곳을 레이라고 읽은 것 같은데 라에가 맞는 발음이라고 생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1942년 3월에 이 두 곳을 점령할 때 수비를 하던 호주군은 그냥 퇴각했고 미군 항공모함 부대의 항공기들이 일본군을 공습했으나 큰 피해는 못 주었습니다. 일본군이 코코다 트랙을 통해 포트 모레스비를 점령하려고 부나고나 지역을 점령한 것은 이보다 4개월 늦은 1942년 7월이었습니다. 1943년 1월 22일 부나고나 전투가 종료되고 나서 적지 않은 수의 일본군이 원래 본거지였던 살라마우와 라이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를 총괄하던 일본 육군 제8방명군은 동부 뉴기니 마지막 거점인 이 두 곳의 방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살라마우와 라이 지역을 살펴보면 그 밑에 와우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안에 위치한 살라마우에서 직선거리로 약 40km 내륙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외진 곳입니다. 이 지역은 전쟁 전부터 호주 측이 계속 장악하고 있던 곳인데요. 인적이 드물었던 이곳에 1920년대 초반에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광부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와 집을 짓고 정착촌을 건설했는데 블랙캣 트랙이라고 부르는 살라마우아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매우 험했습니다. 코코다 트랙과 같은 오웬 스탠리 산맥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육로로 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이곳에 활주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수송을 비행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파크라는 사람이 최초로 와우에서 금을 캤는데 첫 1년은 몰래 캐다가 법적인 권리를 얻고 그 뒤 1년 4개월 동안 더 캐서 약 190kg, 지금 시세대로 하면 약 123억 원 정도의 금을 캐서 가져갔는데 성공합니다. 1926년에는 더 큰 금맥이 발견되고
아까 말씀드린 비행장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에는 1년에 약 3톤, 지금 시세로 약 2천억 원 정도의 금이 매년 채굴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 아직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타는 것에 전혀 익숙하지 않을 때 이곳 와우는 가구들부터 시작해서 중장비, 종이 한 장까지 전부 비행기로 운반되어 정착촌이 만들어졌습니다. 1930년대에도 이곳에서의 금 채굴은 계속 이어졌지만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1942년에 근처에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금 채굴은 중지되었습니다. 1942년 3월 일본군이 라에, 살라마와를 점령하자 호주군은 이 두 지역에서 가깝고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던 와우 지역에 일종의 게릴라 부대를 편성해서 일본군에 대한 정찰 등의 임무를 맡기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호주 육군의 제5 코만도 중대 등 일부 병력이 와우에 배치되었고 와우 지역에 배치된 이 부대를 칸가 포스, 칸가 부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942년 6월 라에 지역에 일본군 약 2,000명, 살라마우아에는 약 250명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고 이 당시 칸가 부대 전력은 약 700명이었습니다. 1942년 6월 29일에는 71명의 칸가 부대 병력이 살라마우아를 급습해서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호주군 추산 약 100명의 일본군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군의 공격을 걱정하게 된 호주군은 코만도 1개 중대를 와우에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일본군도 이 지역 보강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호주군은 와우에, 일본군은 라에와 살라마우아에 각각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 육군 병력의 보강도 이루어져 10월에는 살라마우아 남서쪽에 무보 지역까지 일본군이 진출했습니다. 11월과 12월 남쪽으로 약 220km 떨어져 있는 부나고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평온을 유지했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부나고나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하고 이 지역이 전방이 되면서 호주 육군 총사령관 토머스 블레이미 대장은 언젠가 시작될 연합군의 살라마우아, 라의 공격에 대비해 호주군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와우 지역을 보강해서 공격의 전진 기지로 쓰기를 원하게 됩니다. 동부 뉴기니 지역과 솔로몬 제도 지역을 총괄하는 일본 육군 제8방명군 산하에는 과달카날에서 고생하고 있던 제17군 이외에 동부 뉴기니를 맡은 제18군이 있었습니다. 제8방명군 사령관은 이마무라 히토시 중장이었고 제18군 사령관은 아다치 하타주오 중장이었습니다. 이마무라 사령관은 아다치 중장에게 1942년 12월 21일에 이미 살라마우아와 라의 서쪽을 포함한 인근 중요 지역을 확보하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원래 중국 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51사단이 중국을 떠나 과달카날로 보내지려다가 취소되고 동부 뉴기니를 맡은 제18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아다치 중장은 4일 뒤인 12월 29일에 제51사단의 일부인 제102 보병연대와 기타 병력을 오카베 토우루 소장 휘하에 배속시키고 이 부대를 오카베 지대라고 명명한 후 즉각 와우 지역을 점령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오카베 지대에는 제102 보병연대 전부와 포병 1개 대대, 공병 1개 중대 등이 배속되었습니다. 1943년으로 넘어가는 이때는 과달카날 철수가 일본군 중앙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부나고나 지역에서는 승패는 거의 결정나고 막바지 전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일본군으로서도 와우를 점령해 살라마우아, 라의 지역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오카베 지대는 1월 초에 라의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준비를 서둘렀지만 일본군의 이런 움직임은 연합군 측에 곧 간파되었습니다. 연합군 측은 이미 일본군 아모 해독을 통해 새로운 일본군 부대가 라바울에서 라에로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라에 지역에 도착한 부대가 최종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호주 육군 총사령관 블레미 대장은 이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르만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6사단의 제17보병여단을 와우로 즉각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제17보병여단 지휘관 머레이 모튼 준장은 와우에서 17여단 이외에 칸가 부대의 지휘도 맡고 이 지역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블레미 대장은 이에 대해
호주 육군 67구사단을 총괄하는 에드문드 헤링 중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는 항상 이와 같은 사태 전개의 가능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며 와우 지역에 대한 위협 때문에 제17보병여단을 아껴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43년 1월 5일은) 오카베 지대가 라에를 향해 라바울을 출항하는 날이었습니다. 라바울에 대규모 부대가 모여 있다는 것을 안 미 육군 항공대는 일본 수송대를 잡기 위해 포트 모레스비에서 B-17 6기, B-24 6기를 출격시켜 1월 5일 정오경에 라바울을 폭격했습니다. 이 폭격대를 이끈 지휘관이 미 육군 항공대의 케네스 워커 소장이었습니다. 워커 소장은 일찍부터 육군이나 해군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공군의 창설을 주장했고 적국의 중요 시설에 대한 전략 폭격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등 항공 전략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수송대는 미군 폭격대 도착 2시간 전에 이미 라바울을 떠났고 워커 소장은 이날 폭격에서 본인이 탄 B-17 폭격기가 격추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워커 소장은 이후 메가더 장군의 추천으로 명예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수송대는 도중에도 미 항공대의 공격을 받고 수송선 한 척이 침몰해서 약 250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나머지 4천여 명의 병사가 1월 7일 오후 5시 45분 라에항에 입항했습니다. 일본군은 계획했던 군수품의 약 3분의 2, 식량은 한 달치를 양육했습니다. 라바울의 제8방명군은 오카베 지대의 수송작전을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자축했습니다. 오카베 지대에 대항하게 될 호주군 제17보병연대는 산하에 5, 6, 7, 8 4개의 보병대대가 있었는데 일본군이 라에항에 들어온 이틀 뒤인 1943년 1월 9일 미르만 기지에서 6대대가 먼저 떠나 와우 지역으로 향합니다. 호주군 병력과 물자 이동은 거의 전적으로 비행기에 의존하게 되는데 호주군이 이용할 수 있었던 수송기는 바로 다코타라는 별명을 가진 더글러스 C-47 스카이트레인 수송기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라에 지역의 전체 병력이 다다른 일본군과는 달리 호주군은 수송의 난관을 겪습니다. 부나고나와 과달카날에서 큰 패배를 겪은 일본군은 이후 과연 어떤 전투를 보여줄까요? (1943년 1월) 남태평양 동부 뉴기니의 살라마우와 라에 지역 근처 내륙에 위치해 있는 와우 지역에서 이제 벌어질 호주군과 일본군의 전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새로 뉴기니 지역에 배치된 육군 51사단 102 보병연대를 주축으로 한 오카베 지대를 근처 라에항에 상륙시켰고 이에 대항하는 호주군은 17보병여단을 와우로 공수하게 되었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0년 4월부터 영국의 요청으로 중동에 파견돼 시리아, 레바논 전역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7대대와 8대대는 1941년 5월에 크레타 섬에서 독일 공수부대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호주 육군 총사령관 토머스 블레이미 대장은 호주군이 중동에서 돌아오고 나서 동부 뉴기니에서 실전 경험을 가진 부대가 필요할 때도 아껴두었다가 살라마우와 라에 지역의 위험 신호가 켜지자 바로 파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7보병여단을 와우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르만 기지에 있던 호주군은 먼저 포트 모레스비로 와서 거기서부터 금을 캐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와우 근처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호주군이 이용한 수송기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더글러스 C-47 스카이트레인. 이 수송기는 한 번 비행에 병사 28명 혹은 화물 4.5톤을 나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미군과 호주군이 쓸 수 있는 C-47 수송기가 뉴기니 전체에 28대밖에 없었고 부나고나 쪽과 수송기들을 나눠 써야 해서 와우 방향 수송에는 절반인 14대가 사용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정비 등을 감안하면 수송기는 하루에 많아야 10대가 비행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와우 수송은 6대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3년 1월 13일) 포트 모레스비에 도착한 6대대는 1월 14일 밤까지 선발대가 와우 지역에 도착했고 제17보병연대 임시본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6대대의 뒤를 따라 7대대와 5대대가
각각 1월 13일과 14일 수송선을 타고 미름만을 출발해 포트 모레스비로 향하게 됩니다. 다른 대대들도 6대대처럼 미름만 기지 출발에서부터 선발대의 와우 도착까지는 5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대대병력을 전부 배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 오카베 지대는 호주군이 미름만을 출발하기 이틀 전인 1월 7일에 라해 지역에 상륙했고 살라마와를 통해 와우까지 가는 거리는 훨씬 가까웠지만 호주군이 점령한 와우 활주로를 쓸 수도 없고 살라마와부터는 산길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과연 호주군은 일본군이 와우로 들이닥치기 전에 충분한 병력을 배치시킬 수 있을까요? 당시 와우는 남쪽으로 코코다 지역과 통하는 육상 교통로가 있어서 일본군은 호주를 바라보는 요충지인 포트 모레스비 공략을 위해 와우가 꼭 필요했고 또한 살라마와 라해를 방어하는 관점에서도 와우를 눈 위에 난 호구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호주군이 와우 지역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공격해야 했고 이에 따라 1월 7일 저녁 때 라해에 상륙한 일본군은 와우 진출을 서둘렀습니다. 당시 일본 제18군은 이 지역의 지형 등을 적극적인 항공 정찰로 확실하게 알려는 시도 없이 현지인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산지를 주파해 호주군을 기습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호주에서 만든 25만 분의 1 동부 파푸아도라는 지도를 참모본부에서 입수했는데요. 라해에서 북쪽을 돌아서 와우로 가는 길은 산지가 아니라서 길은 좋지만 거리가 멀었고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살라마와를 통과해 가는 길은 거리는 짧았지만 매우 험했습니다. 이 루트가 바로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블랙캣 트랙입니다. 이 길은 원래 살라마와에서 와우 지역 금광으로 가는 사람들이 왔던 길인데 이 길로 가는 것이 워낙 고통스러워서 결국 와우에 활주로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랙캣 트랙은 지금은 트레킹 코스로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데 코코다 트랙만큼 어려운 코스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1월 7일에 상륙한 일본군은 과연 어떤 루트를 선택했을까요? 당시 오카베 시대를 이끌던 오카베 토오루 소장의 사진은 화질이 안 좋은 이것만 존재합니다. 오카베 소장은 라해에 도착한 다음에 와우로 가는 가능한 루트가 2개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거의 없지만 원주민들에게서 남쪽으로 와우에 가면 살라마와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듣습니다. 당시 동부 뉴기니 상의 제공권을 연합군이 장악하고 있어서 오카베 소장은 넓은 길로 가다가 공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넓은 강을 부대가 도하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쪽 루트로 간다면 밀림 속이라서 공습 걱정이 없고 라해에서 살라마와까지 상륙정을 이용해 바닷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카베 지대는 라해에 상륙한 당일과 양육이 완료된 그 다음 날에도 미군의 공습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공습을 가능한 한 피하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결국 오카베 지대는 남쪽 밀림지대로 나 있는 길을 통해 와우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본군이 선택한 길은 블랙캣 트랙의 일부와 근처의 다른 루트로 추측되는데 그 근방 지형의 험난함은 어떤 루트이건 대동소이했습니다. 이렇게 진격 루트가 정해지는 것은 과달카날 2차 대전투에서 이사단의 우회와 매우 비슷했는데요. 오카베 소장은 전후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과달카날에서의 이사단 우회에 관한 내용은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카베 지대는 상륙 이틀 뒤인 1월 9일 일몰 후부터 상륙정을 이용해 라해에서 살라마와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호주군 선발대가 미르만 기지에서 포트 모레스비로 떠난 당일이었습니다. 라해를 떠난 일본군은 1월 16일까지 대부분 살라마와에 집결했습니다. 이에 앞선 1월 12일 일본군 선발대 보병 1개 대대와 포병 1개 중대가 무보 지역을 기습한 호주군을 격퇴했다고 일본 기록에 나오는데요. 호주군 기록에는 찾아보기 힘든데 일본 기록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1월 14일에 호주군 17여단 6대대 선발대가 와우에 도착했고 15일에 모튼 여단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휘부가 와우 착륙을 시도했으나 산간지역 활주로상의 날씨가 좋지 않아 다시 포트 모레스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튼 여단장은 다음 날인 16일에야 와우 활주로 착륙에 성공합니다.
일본군은 전체 지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선발대가 1월 14일 정오, 제1재단이 16일 정오, 제2재단이 17일 정오에 각각 살라마와를 출발해 와우로 향합니다. 1월 17일에는 선발대가 와이팔리 부근에서 호주군과 소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1월 12일과 17일에 일본군과 교전을 벌인 호주군은 칸가 부대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1월 18일에는 호주군 수송기 한 대가 와우 활주로 인근에 추락해 8명이 사망했으나 1월 19일에는 111명의 병력과 물자가 와우에 도착해 6대대의 전체 병력은 563명이 되었고 각 중대가 전방 여러 지점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호주군이 6대대 이후 다른 대대를 와우 지역으로 공수하기 위해 바쁜 사이 일본군은 와이팔리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길이 예상외로 험난해 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1월 하순 와우 지역 최전방을 정찰하고 있는 호주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호주군 정찰대는 일본군 선발대로부터 머지않은 거리에 있었는데요. 1월 21일 호주군 정찰대는 와이팔리 서쪽에 있는 비토이강 인근에서 일본군을 처음 발견합니다. 전진하는 일본군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곧 와우의 17여단 본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23일과 24일에 걸쳐 6대대 병사들과 보급품이 더 도착했고 5대대의 선발대도 도착합니다. 와우까지 통하는 블랙캣 출액은 비토이 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었고 또 다른 출액이 남쪽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호주군 정찰대가 계속 전진하는 일본군을 목격하고 내린 결론은 일본군이 두 트랙 중간쯤에 잘 쓰이지 않는 길을 따라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일본군이 이곳 지형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였는데요. 그야말로 짐작에 의해 방향만 잡고 서쪽으로 계속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제대로 된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와이팔리에서 출발했던 부대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다시 뒤로 돌아 행군을 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일본군이 다가오는 이 길은 잽 트랙이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1월 26일이 되자 호주군은 이 루트가 일본군의 주 공격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월 27일까지 17여단 5대대 병력 213명이 와우에 도착했고 모튼 여단장은 6대대 병력으로 일본군을 북쪽과 남쪽에서 협공할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지도를 호주군 자료로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하단에 호주군 본거지인 와우 지역이 있습니다. 위쪽에 와우로 통하는 블랙캣 출액이 있고 아래쪽에도 역시 와우로 통하는 부이사발 출액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내려오는 길은 가운데에 잽 트랙이었습니다. 호주군이 이미 요소요소의 길목에 소규모 부대들을 배치해 놓은 것이 보입니다. 1월 27일 오전 10시경 이 지점쯤에서 일본군 선발대와 호주군 간에 소규모 교전이 발생합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27일은 더 이상의 교전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는데 일본군 기록에는 1월 27일 오카베 지대 주력이 와우 활주로가 보이는 지점까지 진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주력이 살라마오에서 출발한 지도 12일째. 오카베 지대장은 바로 와우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로 하고 제1대대로 이루어진 선발대를 좌익 1선에 제2대대를 우익 1선에 편성하고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밤에 야습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백지에 그린 지도만 가지고서는 당시의 지형 같은 것을 제대로 짐작하기 쉽지 않은데요. 호주군 근거지인 와우와 일본군이 장악했던 무보, 이사이 지역이 현재 주무대인데 이 사진이 이쪽 지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와우 근방 고지에서 시작되는 일본군의 공격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전 지도를 와우 부근으로 좀 더 확대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루트가 보이고 가운데쯤 와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본군 주력이 있습니다. 일본군은 27일 밤에 공격을 하기 위해 27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선발대대 제2대대의 순으로 고지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출발 위치로 추측되는 곳부터 와우까지는 8km도 넘는 거리였는데요. 낮에 관찰할 때는 1시간 정도만 내려가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이쯤으로 예상되는 중간 지역에서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일본군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간 지역은 지형도 험준하고
밀림까지 덮여 있어서 들고 왔던 25만 분의 1 지도가 완전히 소용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의 상황을 일본군 기록은 문자 그대로 오리무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카베 지대장은 27일 밤에 공격을 포기하고 이를 하루 연기해 28일에 시도하기로 합니다. 지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려진 길이 아닌 모르는 길을 고생해가면서 개척하고 공격 날짜도 혼란 속에 연기한 것은 딱 과달카날 2차 대전투를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오카베 지대는 과달카날에서의 제2사단의 운명을 비껴갈 수 있을까요? (1월 27일) 밤에 와우 전면 공격이 취소되고 일본군 기록에는 1월 28일 낮에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숨어 있었다고 나와 있으나 호주군 기록에는 1월 28일 제6대대 일부 병력이 지키고 있던 완둠이라는 곳 근방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본군 기록이 있는데 호주군 기록에 없는 전투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 반대 경우인데요. 일본군이 행군할 때도 지형의 험난함으로 통신 기자재를 운반하기 어려워 부대 간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전투는 실제로 일어났지만 지휘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완두미 지역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윌프레드 셜록 대위가 지휘하는 6대대 A중대. 셜록 대위는 28일 일본군의 공격을 지원 병력의 도움을 받아 막아냈고 1월 29일 새벽에는 약 300에서 500명의 일본군을 맞서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호주군을 완두미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지형의 험난함과 부대 간의 통신이 원활하지 못해 큰 성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1월 28일 오후 3시 35분 제17 보병여단장 모튼 준장은 포트 모레스비에 전문을 보내 완두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와우에서 지원 병력을 파견 중이며 와우에 예비 병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타 대대의 와우 이동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총병력 약 4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오카베 지대가 지척에 와 있는 상황에서 호주군은 제6대대와 제5대대의 절반 등 약 1.5개 대대만 수비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호주군은 나머지 17여단 병력의 와우 전선으로의 공수가 매우 급했습니다. 호주군은 추가 병력 수송이 급했지만 대규모 일본군이 오고 있다는 것 또한 드러나서 일본군이 중시하던 호주군의 의표를 찌르는 한밤의 기습도 물 건너 가고 말았습니다. 호주군은 5대대의 나머지 병력과 7대대 선발대를 와우에 도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월 28일 오전 9시 C-47 수송기 4대에 탄 5대대 추가 병력이 와우 활주로에 도착했고 이 병력들은 오자마자 완두미 쪽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17여단 7대대 병력 일부가 이날 아침에 포트 모레스비를 수송기를 이용해 이륙했으나 기상 상황이 안 좋아 다시 포트 모레스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1월 28일은 약간의 병력만 와우에 보강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부나고나 전투가 1월 22일까지 종료되어 14대의 수송기가 새로 사용 가능해지고 부나고나 전선을 지휘하던 메가더 장군의 요청으로 뉴기니에 새로 52대의 C-47이 도착해 와우로의 병력 수송은 1월 23일 이후부터 상황이 크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1월 28일 당일도 30대의 수송기가 와우 전선에 사용 가능했습니다. 이제 기상 상황만 좋으면 호주군은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와우에 공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군은 조금만 더 버티면 병력 수송이 원활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와우를 공격하는 일본군은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선발대가 살라마우아를 출발한 것은 1월 14일이었고 본대는 1월 16일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 나왔듯이 일본군이 휴대한 식량은 대략 2주일 분량이었는데요. 이 2주일치 식량은 쌀과 부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식으로 건빵이 들어가기도 하고 부식으로 설탕, 간장, 생강으로 고기를 장조림 비슷하게 만든 야마톤이라는 것을 통조림에 넣은 것도 휴대 식량의 일부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점이 벌써 1월 28일이 되어버려서 먼저 출발한 선발대인 제1대대는 이미 식량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도 28일쯤 선발대의 식량이 떨어져 간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나와 있고 나머지 병력들의 식량도 이제 정량으로는
2일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처지여서 최대한 빨리 호주군을 몰아내고 와우를 점령해서 호주군 식량을 먹든지 공수를 받든지 해야 할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C-47을 동원할 수 있는 호주군 병력 수송 상황이 계속 나아지면서 시간은 일본군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확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7일 밤 공격을 놓친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28일 밤에 다시 와우를 공격하기 위해 본대가 오후 6시부터 다시 전진을 개시했습니다. 이날 밤 전투에 대해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때 일본군은 이미 완두미 지역을 장악하고 서쪽을 향해 와우로 공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는 가운데 있는 활주로를 중심으로 호주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일본군 기록에는 1월 28일 밤이 지나가고 29일 오전 5시경에 와우 방어선 약 3km 앞에서 흐르는 블로로 강에 이르렀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쯤 호주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호주군은 1월 29일 아침 와우 활주로 바깥 방어선에 일본군 박격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기록들을 볼 때 일본군은 1월 28일 밤 와우 방어선에서 가까운 곳까지 진출 성공했으나 호주군의 방어에 막혀 와우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6대대 본부는 와우가 아니라 블랙캣 트랙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28일이 저물고 1월 29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본군으로서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공격 기회가 없어지고 더 중요한 시간도 계속 흘러갔습니다. (1월 29일은) 날씨가 쾌청했고 안개, 구름 등도 없어 이착륙에 매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포트 모레스비에 대기하고 있던 대규모 수송편대는 바로 직선거리 230km의 와우 활주로를 향해 출격했습니다. 분화구나 전투에 배정되었던 수송기와 추가로 미국에서 도착한 수송기들까지 합쳐 이날 총 60대의 수송기가 814명의 병력을 와우로 공수해서 5대대의 잔여 병력과 7대대 전부가 이날 와우 방어선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호주군으로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병력 보강이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호주군 3개 대대가 전부 배치된 1월 29일 오후쯤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6대대는 북쪽으로 가 있고 5대대와 7대대 다수 병력이 와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진 배치된 부대 말고도 활주로를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이 생겼습니다. 일본군 오카베 지대는 블로로강 인근에 집결해 있습니다. 일본군은 낮에는 연합군 전투기들의 공습을 받아 밀림 속에 숨어 있어야 했고 1월 29일 오후 6시부터 다시 이동을 시작했으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격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호주군도 29일 밤은 별로 큰 사건 없이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제 점점 1월 30일 날이 밝아올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월 30일) 오전 4시경 아직 날이 밝지 않았을 때 일본군이 와우를 향해 공세를 취해왔습니다. 일본군은 블로로 강을 건너 레히 목장을 지나 와우로 향했고 최전방에 위치했던 호주군 7대대 일부 병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잠시 후 좀 더 북쪽으로 돌아온 일본군 병력들이 와우에서 좀 더 가까운 지역에서 호주군 수비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딱 봐도 좌익대와 우익대가 지역을 나눠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좀 더 와우 수비대의 왼쪽으로 들어온 일본군이 후방에서 급히 전선으로 달려나온 호주군과 부딪혔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호주군은 오전 10시까지 전선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군의 기록에는 1월 30일 날이 밝고 나서 호주군을 실은 수송기가 와우 활주로에 빈번하게 이착륙을 거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 아침에 도착한 수송기에는 25파운드 포 2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본군 포탄과 총탄이 수송기가 착륙하는 동안 활주로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호주군은 가지고 온 총 688발의 포탄과 함께 25파운드 포를 활주로에서 조립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일본군의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1월 30일 오후 4시경이 되면서 호주군은 반격을 개시해서 레히 목장 근방에 있는 고지대에서 약 400여 명의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오전에 공수한 25파운드 포의 도움으로 일본군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호주군 보어파이터 전투기도 날아와 이 지역의 일본군을 공격했으나 기관총 진지를 구축한 일본군 전선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1월 30일이 저물었습니다. 일본군은 1월 30일 밤에도 다시 야습을 계획하고 일부 부대가 전진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한밤중에 밀림 속에서 길을 잃어 주변을 배회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이 헤매는 사이 30일이 저물고 1월 31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며칠 전 완두미 지역을 지키던 호주군 일부가 와우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블로로 강을 건너면서 일본군의 급습에 윌프레드 셜록 중대장이 전사했다는 소식도 전해옵니다. 몇 번의 공격이 실패하고 1월 31일이 저물어가면서 일본군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31일이 지나면서 오카베 지대 지휘부가 휘하 부대와 연락이 불통되어 부대를 장악하지 못해 공격 목표에 병력을 모아서 쳐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껴 먹던 2주분의 식량도 이미 다 떨어져 오로지 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일 오후 4시경 오카베 지대장은 휘하 부대로부터 전투 결과 피해가 크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보병 제102연대 제1대대의 각 중대 병력이 평균 50명에 불과했고 제2대대는 각 중대 평균 인원이 40여 명에다 공병 중대 병력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군과는 반대로 잘 버틴 호주군은 최대의 위기가 지났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속속 도착하는 지원 병력과 함께 앞으로의 전황 또한 낙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1월 31일 밤은 일본군이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고 와우 근방뿐 아니라 북쪽 루트와 남쪽 루트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1943년 2월 1일에도 총 53대의 수송기가 와우 활주로에 착륙해 12톤이 넘는 물자와 추가 병력을 와우 전선에 보강시켜 2월 1일 와우 수비대의 총 병력은 장교와 병사를 합쳐 3,166명에 이르렀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병력까지 보강시킨 호주군과 이제 큰 인명피해에 식량까지 떨어진 일본군, 과달카날 전역도 거의 끝나가는 이 즈음 뉴기니의 호주군과 일본군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호주군 수송의 중심점이 된 와우 활주로를 지키는 호주군과 일본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호주군은 보충 병력이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일본군의 공격을 잘 막아냈고 일본군은 호주군 전선까지 거리 약 2.5km 정도의 험준한 지형의 밀림지대에서 혼란에 빠지고 식량까지 떨어져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43년 2월 1일에는 호주군이 블로로강과 와우 사이 지역을 정찰하면서 튼튼하게 만들어진 일본군 방어 진지를 목격하고 산발적인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2월 1일이 저물고 2월 2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2월 3일에도 호주군은 블로로강 서쪽의 일본군에 대해 계속 공격을 실시해 전투가 벌어졌고 이 즈음에는 최전방뿐 아니라 후방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도는 1943년 2월 5일경에 와우 지역 호주군과 일본군의 배치와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와우 활주로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한 호주군과 그 앞쪽의 부대들이 보이고 블로로강 서안에서의 일본군의 배치도 볼 수 있습니다. 1943년 1월 말부터 2월 첫 주까지 대규모 교전은 없이 호주군과 일본군이 대치하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도 나왔듯이 일본군은 1월 말에 가지고 온 식량이 이미 다 떨어져 쌀 없이 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었는데 2월 첫째 주까지 일본군은 무엇을 먹었던 것일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1943년 1, 2월에 오카베 지대의 부대원이 된다면 가장 좋은 부대는 바로 살라마우와 경비를 맡은 중대일 것입니다. 일본군은 살라마우와의 경비 1개 중대, 보급 1개 중대를 배치했고 남쪽에 있는 무보 지역에도 1개 중대를 배치했는데 이들 부대가 필요에 따라 와우 지역으로 보급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보급에 걸리는 시간은 살라마우아에서 무보까지 2일, 무보에서 최전방까지 또 8일 정도 걸리는 길이어서 중간에 위치한 중대 병력만으로 전방 부대의 보급을 전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은 2월 첫째 주에는 이 부대들로부터 적지만 보급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1월 29일 전투 중에 와우 북동쪽에 식량 창고를 점령했다는 언급이 나오지만 식량을 풀에만 의존했다는 언급이 이틀 뒤인 31일에 나와 그곳에서 정말 식량을 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초반의 명령대로 14일 식량을 20일로 나누어 일부 부대가 식량이 약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전 부대가 거의 굶는 최악의 상황을 계속 유지했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본군 식량 사정이 1월 말보다 나아졌을 확률은 없다는 것입니다. 2월 6일에는 라바울에서 출발한 전투기 20기와 폭격기 9기로 구성된 일본 항공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와우 활주로를 공습했습니다. 이 공습에서 일본군은 호주군에 큰 피해를 못 주고 와우 상공을 지키던 미군 항공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라바울의 일본 제8방명군 사령부는 와우 쪽에 항공대를 파견해서 도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2월 초는 과달카날에서의 제17군 철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해군 항공대를 파견할 여력이 없어 이날 와우에 온 것은 육군 항공대 항공기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2월 6일 공습에서 호주군 위러웨이 전투기 한 기가 일본군 폭격기의 지근탄을 맞고 폭파된 모습입니다. 이 전투기 승무원 2명은 탑승하고 있다가 폭탄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대피해서 불과 몇 초 차이로 둘 다 목숨을 구했고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항공대는 편대장이 전사한 이 전투에서 총 22기의 연합군 항공기를 격파했다고 보고했으나 호주군 기록에는 위에 격파된 위러웨이 전투기와 C-47 수송기 한 대만 손실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2월 6일과 7일에 걸쳐 호주군이 일본군의 오른편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기습에 당한 일본군은 기관총과 많은 양의 탄약과 서류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호주군은 일본군 본대에 더 가까워지면서 많은 수의 일본군을 여러 군데서 목격하게 됩니다. 2월 8일과 9일에 걸쳐 호주군은 계속 일본군에 공격을 가했고 많은 일본군 병력들이 완도미로 퇴각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대열을 포격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2월 10일 오후 1시경 오카베 지대장은 와우 공략을 단념하고 휘하부대에 총퇴각을 명령했습니다. 이때도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밀림 속에서 나무의 순 같은 것을 먹으며 퇴각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여러 무기 등을 내버리고 퇴각하는 데 급급했고 후퇴하면서 호주군의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오카베 지대의 와우 공략이 좌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와우 지역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호주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처음에 전진해온 잽 트랙을 따라 계속 후퇴했고 이후 와이파일리 지역에 모여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호주군은 주로 남쪽 트랙을 통해서 일본군을 쫓아갔습니다. 이후 일본군은 무보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내용이 호주군에 의해 기록되었는데요. 오카베 지대의 주력이었던 보병 제102연대는 원래 육군 제51사단 소속이었고 6인으로 오기 전에 중국 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2월 12일 호주군 17여단 기록에 의하면 붙잡힌 일본군 포로 중 하나가 일본군 짐을 옮기던 14살짜리 중국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몸무게가 60파운드, 약 27kg 밖에 나가지 않았고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또한 자기 키만큼 큰 짐을 지고 일본군이 행군에 온 길을 힘들게 따라왔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 오카베 지대에서 같이 짐꾼 노릇을 하던 자기 아버지도 만났는데 중국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6인이 호주군 포로 수용소에서 아버지를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통해 본 6인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와우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와우입니다. 그리고 와우 동쪽의 지형을 보시면 밀림과 산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근처에서 주된 전투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43년 2월 14일) 아침 라바울의 제8방명군은 오카베 지대에게 적에게서 신속히 벗어나서 무보 지역으로 철수해 인근 방비를 철저히 하고 이후의 공격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일본군 오카베 지대의 와우 공격은 최종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호주군은 총 753구의 일본군 시신을 확인했고 일본군 기록에는
살라마우아에서의 진격 이후 총 8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륙전, 수송 과정 등을 포함하면 일본군은 1200여 명을 잃은 것으로 추산되고 호주군은 총 349명의 사망, 부상 및 실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와우 공격을 이끌었던 오카베 토오루 소장은 작전이 끝나고 3개월 후인 1943년 5월 동부군 소속으로 전출돼 일본 본토에 들어왔다가 1944년 2월에는 제32경비사령관이 되어 홋카이도에 주둔했고 1945년 3월 독립혼성 제79여단장으로 만주에서 종전을 맞이합니다. 오카베 토오루는 결국 육군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은 못했고 1961년에 사망했습니다. 1월 하순부터 2월 초까지 벌어진 와우 공방전은 호주군의 승리로 끝나고 동부 뉴기니의 북쪽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일본은 와우 전투가 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이전부터 동부 뉴기니에 대해 또 다른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약 40일 전이던 1942년 12월 28일 히로히토는 육해군의 양 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데 이때 과달카날이 있는 솔로몬 제도 전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수세에 몰려 과달카날 전투를 그만두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어딘가에서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공식 자료에는 히로히토의 이 언급 때문에 대본영에서 동부 뉴기니 공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이전에 소개했던 대본영 육군부 명령 제733호가 과달카날 철수 명령이었고 같은 날인 1943년 1월 4일 내려진 대본영 육군부 명령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본영 육군부 명령 제732호로서 솔로몬 제도와 함께 비스마르크해 지역과 뉴기니의 요충지를 공략해서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 영상 시리즈에서 소개한 와우 지역 점령을 위해 육군 제51사단의 102 연대를 보강시켜 오카베 지대를 만들어 와우에 파견했고 이외에 육군 2개 사단을 뉴기니 방면을 관할하는 제18군에 새로 배속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육군 제20사단, 서울의 일제시대 지명인 경성에 배치되어 있다가 제18군에 새로 배속되었습니다. 당시 사단장은 아오키 시게마사 중장으로 1913년 육군사관학교 25기 수석 졸업에 육군대학교 32기 우등 졸업을 했고 과달카날 작전 관련 도조 히데키에게 욕설을 퍼붓다 해임된 다나카 신이치 참모본부 작전부장이 육사 동기입니다. 제18군에 배속된 두 번째 사단은 육군 제41사단. 41사단은 당시 중국 산서성에 주둔해 있었고 사단장은 아베 헤이스케 중장이었습니다. 과달카날 전역에 참가했던 2사단과 38사단이 큰 피해를 입고 이후 주로 수비 임무를 맡게 되는데 새로 남태평양에 온 20사단과 41사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군은 방금 나온 20사단, 41사단에 이후 51사단 전체를 뉴기니로 배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작전을 81호 작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라에 상륙한 오카베 지대가 와우로 힘든 행군을 하고 있을 당시인 1월 19일 제24단의 상당 부분 병력이 동부 뉴기니 북쪽 끝 해안에 외곽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제24단 산하에는 4개 보병연대가 있었는데 사단사령부와 보병 제79, 80연대 그리고 야포병 제26연대 등이 1차로 상륙했습니다. 일본은 과다크날과 분하고나 전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계획을 세운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동부 뉴기니에서 공세와 방어를 시작한 것입니다. 1월 19일에 24단 절반 이상이 외곽에 상륙한 이후에는 분하고나와 과달카날 철수로 바빠서 동부 뉴기니의 병력 보강은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동안 육군과 해군이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후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육군과 해군은 과달카날 철수와 와우 공방전이 완전히 끝난 2월 14일에 와서야 이후 동부 뉴기니 병력 보강과 수송에 관한 협정 각서를 교환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와우 공방전이 끝나기 전에 이미 대규모 병력을 또다시 뉴기니에 상륙시킨 일본군. 이제 주전장은 이곳 비스마르크해로 넘어오게 됩니다.